감성, 개인 성향 그리고 뇌과학에서요. 감성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공학 하시는 선생님들 만나면 몇 가지 일 때문에 당황을 하는데 하나는 너무 매크로해요. 저희 인문사회과학 하는 눈으로 보면 우리들 그거 벌써 한 100년 가까이 아직 해결하고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한 3년 만에 뭔가 후딱 해줘야 되고 이런 게 너무너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짧아. 늘 큰 일을 어느 순간까지 해내야 돼요. 이제 그런 게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부정적인 거는 약간 쇼오프, 그게 기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대 교수님하고 술을 먹을 때 하고 문과대 교수님하고 술을 먹을 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마디 가지고도 그냥 씹고 그래서 그거 없고 깔깔거리고 밤새도록 술을 먹는데, 공대 교수님들은 상대적으로 자 한잔하지 뭐 폭탄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제품이나 PPT나 이렇게 보면 내용이 약간 쇼오프고 조금 천편일률적이고 뭔가 약간 사람 냄새가 좀 들라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감성 표준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하고 같이 했던, 제가 PI 했던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 소개에도 제가 감성심리학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아니고 인지신경과학자고요. 그 중에 저는 언어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발표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쪽을 하게 됐는데, 일단 감성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쓰이는 말들이 보시는 것처럼 센서빌리티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모션도 있고, 어펙션도 있고, 필링도 있고, 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게 감성이라고 하는 말을 대략 영어로 볼 때 필링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빗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서라고 하는 것을 크게 봐서 어펙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모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보시면 센서빌리티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우리가 내부에 갖고 있는 것하고 외부하고 합쳐진 개념의 것이 센서빌리티죠. 그러니까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영어에는 없어요. 감성이라고 하는 말이 학계에도 없고 일본의 학자들이 몇 명이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없는데 굳이 붙인다면 feeling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서 지식이 있는데 그게 일부 활성화된 그런 모양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 심리학 쪽에서는 이 이모션 쪽의 연구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작스럽고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강하게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어떤 정에 해당되는 거고요. 반면에 무드 같은 경우에는 약하고 그렇지만 오랫동안 지속되고 개인의 성향하고 많이 관련이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무드라고 얘기를 하고, 필링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쪽에 굳이 넣을 수 있는데 심리학 쪽에서는 주로 이모션하고 무드 쪽을 연구를 주로 합니다. 이쪽의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원래 감성 정서 연구자가 아니지만 아마 제 생각에 한 1000개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논문을 저희가 읽고 저희가 일부 실험한 거하고 해서 보면 대략 뭐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학자를 보면 이런 분들이 아마 최고 학자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1차 정서, 2차 정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편의상 그 문헌들을 보고 하면서 정의가 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개념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정서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시간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정서는 되게 어떤 자극을 보고 본인의 뇌에서 대략 0.2초 정도 내에 급작스럽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정서고, 대개 2차 정서는 한국인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략 32가지 정도가 되는데, 얘는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일어나는 정서입니다. 예를 들면 행복감이라든지 또 혹은 약간 지겹다라든지 이런 종류가 대략 2차 정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정서는 복합 정서인데 얘는 수시간이 갈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잘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링컨을 샀는데 링컨을 계약을 하고 나면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다음 달부터 돈을 낼 거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마누라가 알면 펄펄 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해본 거는 영화를 가지고 해봤는데 대략 3개 정도의 3차 정서가 있습니다. 뭐 생동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되게 1차 정서에 해당되는 것들은 뇌에 그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패스웨이가 2개가 있는데, 아미그달라라고 해서 거의 반사적으로 들어오는 뇌의 회로입니다. 그리고 얘는 되게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예를 들면 공포라든지, 공포는 뭐냐면 내가 그 앞에 있는 어떤 놈이 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 공포입니다. 반면에 어그레션, 공격성은 내가 걔를 깰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파헤치려고 내 몸에 힘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인지적으로 해석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대상을 만나면 거의 즉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대개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2차 정서 쪽은 해석되어서 나오는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기 전두엽이 관여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오늘 1등을 해서 내가 상을 받는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초간 되는 것이고 해석되어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네이트하지 않고 오히려 학습된 어떤 거로 봐야 되고, 3차는 더군다나 더 그런 거. 그러니까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 응용을 하려고 그러면 3차나 2차 정서가 제 기준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 이제 그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서 그러면 무조건 다 생체 신호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박수라든지 GSR이라든지 무슨 템퍼리처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다 하는 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정서하고 관련해서 생체 신호가 중요한 단서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 생각에 저희들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거는 심리 검사를 많이 씁니다. 심리 검사를 해서 A타입, B타입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실험해 보면 앵자이어티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불안이 높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서 늘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노멀하고 이 빌딩이 다 노멀한데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어디선가 화재가 날 것 같고, 그래서 늘 어느 곳인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나타나면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약 0.1초 내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 어떤 자극이 나오면 디텍트합니다. 근데 정상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한 0.8초 정도 가야지 디텍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적으로도 정서가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순 작업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라직 같은 걸 풀어야 되고 수학 같은 걸 풀어야 되고 이런 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게 되면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말이 마디가 작아지고,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고, 사용되는 어휘가 빈도가 굉장히 높은 단어들만 쓰고, 이런 식의 언어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 행동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과격하게 어디를 찬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서 문제를 측정하고 표준화하려고 그러면 생체 신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차원들의 차원들 값을 봐서 저는 피처 맵을 만들어 봤는데, 피처 맵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추론하는 게 그중 정확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가 시도해 본 거는 그러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도 1차, 2차, 3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감정까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걔를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어떤 학자들은 사람의 어떤 중요한 차원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3가지 차원을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유쾌하냐, 두 번째는 얼마나 어라우즈를 돼 있느냐, 세 번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지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지배할 수 없으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세상 그 문제를 커버할 수 있으면 업셋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차원으로 인간의 정서를 표현해 보고자 하는
띠오리가 있는데 걔를 받아들여서 1차 정서에 해당되는 것하고 2차 정서하고 3차가 동일한 공간에 표현이 되도록, 또 마찬가지로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도 이 3차원 공간에 표시를 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1차 정서와 개인의 성향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또 어떤 영화에 어떤 제작물이 있으면 그 제작물이 보이는 감성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그 연아가 그래도 학교에 있는 게 좋긴 좋습니다. 저 여우입니다, 제. 그래서 정서를 어떤 식으로 표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봤던 PAD라고 하는 띠오리를 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성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학자가 얘기를 한 걸 보면 좋은데, 그래도 뭐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 있는데 그거를 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격이 A인 사람하고 B인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정서하고 이런 개인의 성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일종의 개인의 성향은 기후에 해당되는 거고 감성은 날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압력의 뭐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갖고 있는, 항시적으로 갖고 있는, 지속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날씨는 그날 상황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개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발현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에 내가 깔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학자들은 유명한 학자들은 본인이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이런 바스와 비스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바스형에 해당되는 건가, 이거는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걸 더 원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성만 있어 보이면 무조건 지르는 형, 그런 쪽인 거고요. 반면에 이쪽은 처벌받고 혼날까봐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뇌의 활성화되는 네트워크가 다릅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4개가 아니라 5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타나고요. 실험을 하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우화도 있는데 5개 그룹에 해당되는 서브젝트를 구해서 그 서브젝트별로 동일한 그런 감성을 일으키는 자극을 봤을 때 어떻게 다른지 뇌파나 MRI로 찍으려고 하는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다 측정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대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고 그래서 혼날까봐 안 하는 것보다는 도전하고 뚫어보고 칭찬받고 이런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브젝트를 구하려고 지하철역을 무지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이쪽이 잘 안 구해져서.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이 감정 문제하고 만나서 발현이 되는데 그게 개인의 기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성향 문제하고 감정하고를 같이 넣어서 표준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이게 제가 한 것이 다 옳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제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AD 그 3차원 공간으로 있는 곳에 아까 성향 문제도 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향과 정서와 컨텐츠가 함께 어떤 하나의 어떤 단일 차원으로 표현이 되도록. 그래서 되게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잘 안 썼지만 MRI나 또 EEG나 MEG는 안 썼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험을 저희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생각을 해본 거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상사한테 깨져가지고 무지하게 안 좋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을 이쪽으로 조금 업시켜서 퇴근시키고 싶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recommend 하는 거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박물관 우리 학교 박물관 근사합니다. 거기 그림 보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릴리즈 됩니다. 그런 걸 권해서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가서 지낼 수 있도록 그게 꼭 영화만은 아니고 그죠? 그런 걸 이제 상상하고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길게 하는 것 같죠? 요새는 이제 큰 거보다는 이것 좀 열어주십시오. 저거 큰 거보다는 정말로 어떤 하나의 팩트, 어떤 그 과학적인 사실 그런 데 더 매료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학 쪽에서 구현하고 싶은 기술하고 제가 말하는 조그만 어떤 팩트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인문학자로서 여기 지금 박건호 교수님 계시지만 저희 팀 멤버입니다. 저희 팀 멤버가 대략 한 20명 정도 됩니다. 한 10년 동안 같이 해왔고요. 의학, 컴퓨터 사이언스, 심리학 해서 같이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개발된 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무지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되게 힘들어요. 회사도 2개 만들어 봤는데 다 손해보고 그냥 헐값에 팔았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우리 오래전에 만들었었습니다. 사실은 지혜 교류 시스템이라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있으면 여기 공학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픽업해서 나머지를 하시면 어떨까. 너무 힘겹고 못하겠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연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까지 학교 보직 일을 했었는데 돌아오니까 우리 심리학과 후배 교수들이 형 뭐 하는지 좀 가르쳐줘. 그래서 이제 거기 세미나 하나로 잠깐 만든 건데 저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상한 얘기들만 합니다. 언어 문제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연구하는 테마는 예를 들면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 과거형인데 얘가 사람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이 돼 있겠냐. 제 띠오리는 만났까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국어사전에는 만나다로 되어 있죠. 그죠? 그 거짓말이고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교수하고 같이 마대를 만들어서 2004년도에 과기부로부터 3억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시간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MRI 실험도 하고 그래서 사람 머릿속에 여기 측두엽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동사에 대한 사전은 잡았다 그러면 잡았까지가 함께 들어가 있고 끝에 있는 다얘는 따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저런 잡았다 같은 거는 어떤 요소로 되어 있나? 기역, 니은으로 되어 있나? 아니면 아야, 어여로 되어 있나? 뭐로 되어 있나? 제 띠오리는 음절이라고 하는 단위로 되어 있다. 그래서 되게 사람의 측두엽 쪽하고 관련이 있다. 그쪽이. 그래서 멘탈 렉시콘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정돈을 한다면 지금 현재는 기역, 니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나다로 되어야 됩니다. 가나다로 되어야 되고 그게 소리로 된 음절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그랬을 때 반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는데 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띠오리는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사실은 앰비규어티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그러면 따라서가 following도 되고 does 이런 말도 됩니다. 이런 앰비규어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97년도에 과학원의 인공지능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새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럴 때 새 우편물이가 해석 가능성이 약 2,500개가 나옵니다. 새도 단어가 되고요, 새우도 단어가 되고요, 편도 단어가 되고요, 편물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어 하나의 문장에 대략 4개의 어절 정도가 쓰이는데 한 어절당 1000개씩만 만일에 해석 가능성이 있으면 1000의 4승입니다. 그럼 거의 우주입니다. 우주. 근데 걔를 어떻게 지금 거의 리얼타임으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거기에 이제 도전해보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을 한 건데 이제 3년밖에 안 돼서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보면 되게 이상한 거는 여러 뜻을 갖고 있는 말이 그렇지 않은 말보다 훨씬 더 빨리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뇌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거는 이미지로 찍은 건데 시간대별로 이렇게 달라지고요. 이거는 이제 난독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안서 쓰고 온 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사실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지네릭하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글자 읽는 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아이들은 학습 지진아가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공부 안 해서 게으른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뇌에 어떤 디펙트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회 전반적으로 다 몰라요. 정부도 모르고. 얼마나 한심하냐면 이탈리아 그 신부가 우리 교과부한테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안 돼가지고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일부 돈을 받아서 그 난독증 아이를 가둔 부모 협회가 있어요. 정부도 그렇고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어디 가서 제가 발표하면 한국 사람도 난독증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그런 인구가 대략 아이들의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난독증 얘기고요. 이건 성인 환자입니다. 우리 박건호 선생님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연구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툴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굉장히 뭐 휘황찬란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그런 인구군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정상인에 가깝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저 생각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제 띠오리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최 이사 저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카그니티브 뉴로 게임 사이언스라고 아예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스토리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게임 산업이 굉장히 좋은데 부모들이 다 싫어해요. 거기 가면 중독된다라고, 친구도 다 끊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좀 내놓고 양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뭐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러면 순기능을 하는 게임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제자 아이가 어떤 회사를 하고 있고 기능성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우리 박건우 교수님도 거기에 같이 껴서 하고 계시는데, 되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의 어떤 진단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고 나면 뇌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메모리가 문제가 있는지, 메모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주고 싶고, 그래서 현재는 치매 예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 이사님, 최 사장님 혹시 저기 하시면 다른 시간 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험한 내용 가지고 외국어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겁니다. 너희들 사업화 해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펀딩 얘기만 나오면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모 버전 만들고 여기까지는 매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 하려고 보니까 마케팅 거기는 뭐 몇십억 단위더라고요. 근데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한 번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씩 3번으로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3번으로 1시간씩 나눠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와 공부 사이에 간격이 있고 마지막 공부 끝나고 시험 볼 때까지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공부하고 시험할 때까지의 간격분에 공부와 공부 사이의 간격, 그 비율이 0.2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이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 업계의 비밀인데,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아까 우리 누가 디자인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 캠퍼스 우리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주로 얘기를 하지 사실은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활동에 관한 문제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배워야 되는 사람이 그 환경을 만나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더 좋은 거고 나쁜 거고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얘기는 다 빠져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얘기만 해요. 저희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 대한민국 대학에 그 교양교육이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 교무처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우리 고대도 교양교육 때문에 되게 골치를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마음 먹고 고려대학교에 있는 교양과정들 스마트하게 좀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자. 대한민국 같이 가는 거 만들어보자. 우리만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안타까운 거는 사람이 거기서 액티비를 하고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 얘기는 다루지 않더라. 맨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만 하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들어와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공부만 하지 않고
테스팅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스스로 수학 문제 옛날에 푸실 때 선생님이 암만 많이 풀어줘도 못 풀어요. 본인이 풀어봐야 돼요. 암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셀프 제너레이션이에요. 한 3시간을 하는데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배울 때 하고 수학 문제 배울 때 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배울 때 다릅니다. 조금씩의 간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어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이 있고요.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 게 좋더라. 메모리수도 좋고 뭐 단어를 인식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 좋고 그게 진짜냐? 그래서 뇌파로 검증을 해봤더니 뇌파에서 보이더라. 그렇게 결과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저희 인핸스먼트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람의 능력을 좋게 하는데 로봇을 만들어서 좋게도 할 수 있고요. 약물 같은 거를 먹여서 좋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방법은 그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배우는 것을 더 좋게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지혜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럼 뭐냐? 인지, 정서, 도덕성, 동기가 합쳐진 개념이고 그것들의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밸런스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교육은 안타깝게도 인지 쪽에 너무나 신경이 쓰여 있고 정서나 도덕성이나 이쪽에는 꽝입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머리는 무지하게 좋은데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제일로 사회에서 위험한 사람입니다. 천재처럼 범죄는 하는데 자기는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이 아플 거라고 느끼지 못해. 그건 잡으려도 못 잡고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브레인 인핸스하는 일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학교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대략 5세에서 3학년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유는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아이들이고 두 번째는 뇌에서 가장 활발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봐서 이 시기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